가장 그 대표적인 직유법이 쓰인 그 박목월 선생님의 나그네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수업 자료에 있는데 혹시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자, 나그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선생님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구름에 달 가듯 뭐 보통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같이 인양처럼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걸 직유법이라고 배웠는데 여기도 보면 나그네를 이제 묘사하고 싶은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나그네라는 것도 나그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나그네가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떠나고 있다, 가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떠나고 있는 거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 쪽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걸 이제 묘사하고 계신데, 뭐 나그네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직유법이니까 그 나그네가 떠나는 그 모습이 구름에 달이 가듯이. 근데 구름에 달이 가지는 않잖아요. 달이 있으면 이제 구름이 지나가는 건데, 구름에 달 가듯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평화롭게 이 나그네가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직유법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현대시는 어떤 거냐? 현대시를 한번 볼게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라는 이런 시인데요. 너무나 이제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죠. 근데 이제 이 시를 쭉 보면 그 현대시를 이제 정의 내리는 거, 특히 이제 은유법을 정의 내릴 때 저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은유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꽃이 있으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예뻐. 그러면 괜찮은데 그 김춘수 시인은 뭐라 했냐면 얘가 왜 꽃이냐 이거죠. 왜 꽃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얘를 왜 꽃이라고 부르지? 얘는 왜 꽃이 되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상태였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무슨 뭐 꽃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비로소 그 대상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은유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사물이에요. 그대로 있는 사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인이 관찰을 하고 거기에다가 파행을 일으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너가 왜 꽃이야? 그 꽃에 대한 뭔가를 자꾸 의미를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유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털어서 먼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내비두면 그냥 깨끗해요. 가만히 내비두면 세상이 다 잘 돌아가요. 뭐 거리든 뭐 책상이든 집이든 다 잘 돌아가 꽃도 이제 예쁘게 잘 피는데 시는 거기에 가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막 먼지를 내는 거죠. 불편하게 만들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의미를 찾고 새로운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유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춘수 시인도 그
어떤 이름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에다가 어떤 이름을 주니까 비로소 그 꽃이 생명을 갖고 나에게 와서 그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시를 쓴 건데,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제 박하람 시인이 있는데, 이제 상상력을 한번 볼게요. 현대 시인은 좀 상상력이 이제 가미가 돼가지고, 상상력이 이제 표현이 돼야지 현대시로서 이제 가치를 인정받거든요. 서정시는 상상적인 표현을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지 모르는데, 자, 창문을 눕히려 눈을 감는다. 이 제목부터 벌써 범상치가 않습니다. 창문을 눕히려고 눕는데요. 근데 사실 창문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아니, 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창문을 보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저 창문이 서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창문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창문에 있는 창문인 거죠. 근데 현대시에서는 그 사물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새롭게 다가가고 자꾸 귀찮게 하는 거죠. 창문은 원래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창문이 서 있네. 그럼 쟤도 힘들겠네. 라고 이제 화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보면 안 보이는 것들만 바쁩니다. 그렇죠. 보이는 거는 다 한가한 것들. 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다 한가한 거죠. 뭐 밭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시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그 뭐 차들도 진짜 뭐 한가하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들만 바쁩니다. 한낮을 위해 아지랑이는 땅속에서 봄을 휘고 있고 고로쇠 나무는 피가 빨리 돌아 어질어질한가 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고로쇠 나무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내주는데 우리는 물을 이제 받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몸에 좋다고 먹고 하는데 시인은 그 나무가 고로쇠를 물을 계속 뱉어내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피를 많이 빼게 되면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로쇠 나무에서 물을 많이 받아서 그 물을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무는 어지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참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문을 눕히려 나도 눕습니다. 자, 창문을 눕히려. 진짜로 창문을 보고서요, 여러분 한번 누워보면요, 진짜 창문도 따라서 눕는 것 같아요. 예, 기발한 상상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장면을 봤지만, 저도 집에서 누워서 창문을 본 적이 많지만, 여러분도 누워서 창문을 본 적이 많지만, 그 창문이 누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평상시에 봤던 그 창문을 눕혀야겠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누구나 보는 그 모습에서 새로운 걸 찾아낸 거죠. 새로운 걸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사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눕히려 나도 눕습니다. 추위를 딱 하고 끊는 것들, 이 봄 끊어야 하는 것이 어디 손끝에 구름만 있겠습니까? 나는 가는 길을 지울 테니 거기는 오는 길을 지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계절쯤에 썼었던 것 같아요. 봄으로 막 왔을 때 막 파릇파릇하고 가장 생동감이 있고 활기찬 가장 계절 중에 가장 꽃인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막 연프로 잎이 나고 예쁜 꽃들이 막 자라고. 근데 이 시기가 너무 좋다라고 시를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시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 많은 시들 중에 가장 독특한 표현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나는 가는 길을 지울 테니.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을 지우니까 여름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당신은 오는 길을 지우라고. 그러니까 겨울로도 갈 수가 없죠. 딱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계절, 이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를 이제 어떤 게 현대시냐고 여러분 이제 묻는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들어요. 상상력, 그 다음에 은유적인 표현.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현대 시인들이 쓰는 그런 모든 기법들 같은 거를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이런 방법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상상력은 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뭐다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느냐. 그쵸? 여러분들 이제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못들어진 시를 이제 쓸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노노 같은 그 책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그 선배 시인들도 그랬거든요. 그 상상력 이런 거를 좀 키우고 싶으면 노노를 공부해라. 그런 노노 맹자 뭐 그런 사수삼경 같은 그런 거를 한자를 좀 공부를 하면 상상력이 이제 많이 풍부해진다라고 해갖고 뭐 요즘 시대에 뭐 노노를 또 배워야 되나 뭐 그런 게 하고 요즘 보통 평론가들이 쓰는 그런 책들 보면 이제 서양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양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데 좀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제 책을 좀 봤는데 노노를 제가 다 들은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앞부분만 조금 들었는데 진짜 노노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노노를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유튜브 같은 데 치면 노노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학자들이 또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 뭐 100강의도 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시인 그 성민재 시인의 이제 빅풋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저도 이제 시를 공부하고 할 때 과연 어떤 시가 좋은 시고 어떻게 시를 써야 좋은 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시부분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작인데 이 시를 보고서 내가 이게 이런 시가 진짜 좋은 시구나 라고 제가 경탄을 했던 그런 시입니다. 빅풋이라는 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빅풋 성민재. 구남처럼 큰 발을 끌고 아버지가 낭떠러지까지 오두막집을 밀고 왔다가 왼발 오른발 스텝을 맞추며 말기암 엄마를 재우고 있다. 죽음을 데리고 놀고 있다. 죽을까 말까, 죽어줄까 말까. 엄마는 아빠를 놀리고 있다. 아기처럼 엄마처럼 절벽 끝에서 놀고 있다. 자, 짧은 시예요. 짧은 시인데 이런 거 있죠. 서정시는 슬픔을 슬프게 노래해요. 그게 서정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현대시는 슬픈 거를 빠른 비트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같은 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울한 시거든요. 근데 비트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곡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현대시도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노래로 바꿔서 비유한다면 내 감정이 슬퍼.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가 슬프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비유나 은유에 의해서. 네. 간혹가다 시를 쓰시는 분들이 초보 때 시를 쓸 때 보면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 때 시인들이 내가 슬프니까, 내가 기쁘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작품이 이제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또 어떤 학생은 그 시를 읽으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의 불안한 심리를 그냥 불안한 상태로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이야 얘가 불안하구나 알게 되겠지만 작품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높게 평가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암울한 상태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음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면
굉장히 우울하게 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시는 뭐라 했냐면, 그네로 표현하면서 마치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엄마의 대사, 죽을까 말까, 죽어줄까 말까, 예, 굉장히 가슴 아픈 그 시인데요. 이거를 마치 엄마하고 아빠가 그네를 타듯이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에서 뭔가를 다 얘기하지 말아라. 한 70%만 얘기하라. 그리고 나머지 30%는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게끔, 상상을 하게끔. 그러니까 제목,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시 제목 쓸 때 제목에서 그 시의 내용을 다 얘기해 버리면 그 시는 이제 읽는 사람이 감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딱 읽었을 때 뭔가 궁금해. 뭔 얘기를 하고 할까? 막 그런 궁금증. 시를 읽어가면서도 그 읽는 독자를 집중하게끔. 어떤 시에 보면 뭐 주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사람이 읽다 보면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처럼 계속, 이 시는 물론 좀 짧긴 하지만 계속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빠져들게끔 묶어놓는 거죠. 이런 시들이 굉장히 좋은 시 같다. 그래서 기쁜 거를 직접적으로 기쁘게, 또 슬픈 거를 직접적으로 슬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은유 같은 거를 이제 좀 얘기하자고 하면,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은유라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 있는 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시인들이 좀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상태로도 참 괜찮은데 딴지를 자꾸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깨서 새롭게 정의 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시를 한번 보면 목련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목련도 지금은 다 졌지만 초봄에 환하게 펴가지고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련을 보고 목련 이뻐, 이쁘다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다 이제 목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게 은유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환절기 핀 목련은 몸살이다. 예, 몸살. 우리가 몸살을 겪게 되면 며칠 앓잖아요. 며칠 앓다가 낫기 전에 확 열이 올랐다가 확 식죠. 그러니까 땀을 훅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날 낫는 거예요. 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면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면 감기가 걸렸으면 뭐 4일, 5일 해서 며칠부터는 정상인 컨디션이 가니까 그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2, 3일은 괜찮아요. 뭐 콜록콜록 하면서 마스크 쓰고 수업하면 되는데, 근데 4일, 5일은 내가 이제 피크로 아프니까 그날은 이제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수업을 비워놓고, 그날 4일째, 5일째 이제 확 열기가 올랐다가 땀을 흠뻑 배출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또 코 막힌 상태로 수업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한동안 하다 보니까 몸살이나 감기를 한번 앓으면 확 피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시를 쓰려고 이제 목련을 보니까 환하게 피는 그런 목련이 마치 이제 제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 낫기 직전에 그런 확 피어오르는 뭐 그런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감기를 제가 몸살로 표현하고, 또 뭐 불타는 체온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은유다. 그래서 시를 쓰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카시지만 디카시도 이 5줄 안에 이런 시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시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만이 그 작품이 살거든요. 그래서 은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디카시는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냐. 그래서 제가 두 작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제 심화에서도 실린 거고 한데, 두 작품에 대한 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두 작품 다 이제 김영빈 시인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그 문서를 보시면 첫 번째 작품은 그 강물에
얼음이 녹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쵸? 예, 하얀 얼음이 녹고 있어요. 다 녹은 건 아니고 막 물이 흘러내리면서 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순간을 포착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디카시라는 것은 순간 포착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예, 순간 포착을 잘하는 어떤 특이한 사진, 또 그 특이한 형태의 그 사진에 어울리는 감동적인 글. 예, 글이란 건 이제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시에도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 감동적인 표현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훌륭한 디카시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첫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이거를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시를 쓰는데 뭐 겨울이 가는 아쉬움을 얘기한다든가 봄이 오는 뭐 설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아쉽다거나 설렌다는 그런 느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유나 은유를 넣어서 재정의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딱 봐도 별로 정의 내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가 안 나오는 거죠. 예. 두 번째 작품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작품은 초록 색상이네요. 예, 지금쯤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땅에서 쌍떡잎 식물 두 잎이 지금 올라왔어요. 아주 파릇파릇하고 예쁘네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서 내가 시를 쓴다고 하면 뭐 봄에 뭐 싱그러움을 쓴다든가 뭐 새싹의 어떤 뭐 기특함을 쓴다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이 두 작품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글을 쓸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다음 주까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심화에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보면 그 김영민 시인이 쓴 시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 컨닝하지 마시고, 그거 컨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이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시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사진을 보고 오랫동안 보고 사색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를 그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새싹을 가지고 시를 쓴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한 3, 4일 동안 새싹만 봐요. 이 사진도 보고 길 가다가 보면 또 다른 새싹도 보고 뭐 새싹보다 좀 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한 3, 4일 동안 계속 새싹만 봅니다. 새싹에 대해서 생각해요. 새싹하고 나하고 있었던 일, 뭐 옛날에 뭐 새싹에 뭐 밥 비벼 먹는 그런 싹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또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3, 4일 동안. 글은 안 써요. 쓰면 안 되죠, 그때는. 무조건 사색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 3, 4일 지나고 나서 5일째 되는 날은 검색도 해보는 거예요. 새싹고 검색해보고, 새싹하고 관련 있는 것들도 검색해보고, 뭐 요새 뭐 새싹 나물이 얼마인지도 검색해보고, 자꾸 새싹을 계속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시니까 5줄만 써야지 이게 아니라 주저주저 쓰는 거예요. 주저주저 막. 보통 이제 현대시 같은 거 쓰게 되면 22줄, 뭐 17줄에서 22줄 정도 쓰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처음에 쓸 때는 한 30줄 정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막 낙서하듯이 막 씁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우리가 이제 디카시를 배우지만 뭐 시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계속 써보세요. 20줄이든 30줄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추려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시가 되는 거고, 또 시에서 이제 디카시로 오려면 또 이제 5줄 안에 넣어야 되니까 더 계속 자르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에 거쳐서 이제 첫 폼을 저는 만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수정 작업을 또 하는 거죠.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만나게 되는데,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 쓴 걸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김영빈 시인이 찍은 사진이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대시의 특징이 뭐냐면 사색하고 탐구하고, 그쵸? 사색을 하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뒷말. 각색하고, 탐구하고, 저항하는 거. 예, 핵심은 이제 저항이거든요. 예, 저항. 이 저항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현대시에서 이제 조금, 예, 급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항적인 이미지까지 여러분이 다달할 수 있으면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를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낙서하듯이 계속 쓰시면 돼요. 낙서하듯이 쓰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